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과연 역사상 가장 많은 빌보드 1위 곡을 보유한 가수는 누구일까요? 빌보드의 발표에 따르면 20곡을 보유한 비틀즈입니다. 헤이 주드, Let It Be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명곡들이 전부 1위에 올랐죠. 비틀즈는 1위에 올랐던 곡들로만 컴필레이션을 발표해서 또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을 정도니까 정말 엄청난 저력을 가진 그룹인 것 같습니다. 2위는 타이 기록인데요. 엘비스 프레슬리와 머라이어 캐리가 똑같이 18개로 2위에 올라 있고요. 3위 역시 타이 기록입니다. 리안나와 마이클 잭슨 각각 13개의 빌보드 넘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4위는 12개를 가진 슈프림스와 마돈나, 5위는 11개를 가진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들 중 영국인이 비틀즈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빌보드는 미국 차트니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비틀즈는 시대와 국가를 뛰어넘어서 가장 대중적이고도 가장 예술적인 음악을 들려줬던 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인 빌보드 1위 곡 들어보겠습니다. Let It Be입니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when the broken-hearted people living in the world agr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For though they may be parted, there is still a chance that they will s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살아줘. Give me your love, 프로비아. PF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0일 프로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아.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듣고 계십니다.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삼성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죠. 보통 시스템 통합업체라고 하는데 삼성 SDS 계속 상장을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많았는데 갑자기 연내 상장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 SDS 측에서야 공식적인 이유로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재계와 금융시장은 그렇게 안 보고 있죠. 삼성 SDS가 상장이 되면은 삼성의 어떤 후계 구도가 완성이 되는 그런 절차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공교롭게도 이건희 회장의 건강 악화 소식이 이어지면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더욱더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는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또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짚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네. 오랜만입니다. 지난주에 삼성 SDS 상장 소식이 전해졌었잖아요. 네네. 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금융시장이나 재계에서는 이걸 뭐 단순한 상장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목적으로 보시는지요? 뭐 금융시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예, 금융시장이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후계 구도의 정비 작업과 무관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삼성 SDS가 상장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경영권을 승계해 주는 것인지를 차례대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삼성그룹에 이제 상속을 받아야 할 세 남매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돈이 없다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누가 어떤 사업 부문을 지배할 것인가, 네. 라는 것을 이제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삼성 SDS 상장은 다른 것도 뭐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최소한의 돈을 만들어준다. 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왜 돈이 없느냐? 세상에서 제일 부자, 한국에서 제일 부자가 그러게요. 이 가문인데 돈이 없다는 예.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돈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없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후대로 이제 3세로 넘어오면서 네.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나면 지금도 이제 총수 일가가 삼성을 간신히 지배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앞으로 그 돈의 절반을 세금을 갖다 내고 나면 이제 더욱 더 그 지배력이 약화되는 거죠. 네. 전우가 한 명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로 돈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특히 이제 사업 부문 정리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것은 결국 삼성전자를 이리저리 이제 분할하고 합병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지금 금산분리 조항을 위배해서 네. 그러나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억지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규제 위반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의 새로 신설되는 각종 규제, 공정거래 관련 규제나 금융 관련 규제가 이제 새롭게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기득권이다 그랬고 넘어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깔끔하게 회사를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또 돈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계열사나 어떤 그 그룹을 이제 뭐 그룹 내부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사업 부문이 분류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삼남매가 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지분을 사기 위한 돈이 마련된다. 예. 그 이렇게 다음에 볼수 또 있겠- 하나는 상속세. 세금을 내고 예. 나면 이제 실탄이 부족해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것을 또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된다. 예. 이런 두 가지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데 써야지 될 돈을 마련을 하는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삼성 SDS 상장이 3세 승계를 위한 작업이다. 이런 분석은 거의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네네. 뭐 공교롭다고 얘기를 해야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더 속도를 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실 이쪽 문제에서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속 과정에서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돈이 부족해지고 네. 또 현재 이건희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부문을 이리저리 쪼개야 되기 때문에 네. 감히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이제 문제가 없는 한 그 부하 어느 누구도 네. 회장님한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한국적인 문화에서 그거는 마치 대통령한테 무슨 어떤 장관이 가가지고 대통령님 이제 저기 임기 말이 다가오니까 이런저런 권력을 이 사람 저 사람 정치인에게 이양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감히 못하듯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조금 이제 위험 징후를 보여서 승계 작업을 더 이상 이제 공식화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네. 라는 판단이 들 때 이건희 회장이 움직여야
일이 진행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바깥에 있다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건강 이상설 같은 거는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귀국하면서 여러 개의 상장 작업이 속도를 낸 거를 보면 네. 이건희 회장이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힌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삼성그룹 3세들, 그러니까 뭐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남매가 가지고 있는 삼성 SDS에 지금 주식이 있는 게 아니라 BW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3자 배정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불법으로 판결이 나고 네. 죄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았었나요? 네네. 그렇죠. 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왔느냐와 상관없이 네. 이들 그 삼남매에게는 사실은 커다란 그 어떤 멍해라고 얘기할 네.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이제 최초에 승계 작업을 시작할 때 아주 작은 돈을 가지고 예. 이제 뭐 일감 몰아주기 하고 그 다음에 BW 인수 이런 불법적인 것.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옛날에 IMF 위기 때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삼성생명과 한빛은행이 예. 서로 자회사 주식을 맞교환을 하면서 이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던 자회사 주식을 저쪽에 주고 예. 한빛은행이 가지고 있던 자회사 주식은 이쪽에 주고 그러면 삼성생명이 받아야 되는데 삼성생명이 그걸 안 받고 예. 제3자 배정을 해서 이재용이 그냥 받은 적이 있어요. 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해서 노골적으로 재산을 불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시선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땀 흘려 얻은 부가 아니다. 네. 이런 시각은 뭐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어떤 사회와의 어떤 공존을 생각한다면 무엇인가 또 다른 제스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 그런 이제 시각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 SDS의 그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발행을 했다. 그때 한 뭐 7,000원이었나요? 네. 거기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끝난 건가요? 사법적인 판단은 제 생각에는 끝난 것 같은데 요거는 네.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3남매가 네. BW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네. 한다면 지금 장외 시장에서도 상당한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뭐 한 20만 원 네. 한다는 것 같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그 재무적인 차익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지금 이제 이것에 이건 다 추산이겠습니다만 네. 장외 시가총액을 보통 한 16조 원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11.25%, 그 다음에 두 자매가 네. 각각 3.9%씩 해서 약 한 20% 조금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였고요. 예. 그걸 대충 이제 비율 계산하면 한 3조 원 아래 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남매가 다 합쳐서 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1조에서 2조 정도 되는 돈, 그 다음에 두 남매가 합쳐서 1조 약간 넘는 돈, 네. 그 정도를 가지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게 2조 다 좀 넘어가겠네요? 세전 가격이니까 네. 세금 내고 나면 또 좀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돈은 아직도 더 부족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들 삼남매가 어떻게 돈을 더 확보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어떤 감시랄까 네. 관심이랄까 그런 것이 계속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더 마련을 하려고 할까요? 글쎄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 안 들이고 지배권을 짜는 예.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돈을 마련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돈을 마련하는 것은 그러면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증자 이런 것들일까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장 회사를 상장시켜서 상장 차익을 얻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옛날에 많이 쓰던 방식처럼 이제 새로 회사를 하나 만든 다음에 예.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돈을 뻥튀기는 방법이 있는데 예.
후자는 네. 이제 작년에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강화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삼성이 고용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머리가 예.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네. 작년에 만든 그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 네. 저는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을 거다. 그리고 아마도 그 방식은 이제 최근에 규제 완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투자펀드, 네. PF라고 하죠. 예. 그쪽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쪽이라고 하는 것은 사모펀드가 뭐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거나 하면서 자금을 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예. 어떤 회사를 만들거나 인수를 하고 네. 거기다가 일감을 몰아주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제공 금지 네. 늘 피해가는 그런 방식이 동시에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하다면 이제 그 길은 막힌 것이고요. 네.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루프홀을 막는데 사회적 관심을 모아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경영권 승계로 저희가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네네. 삼남매가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도 뭐 관측은 많습니다만은 어떻게 갈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뭐 핵심은 다른 두 자매의 경우에는 각각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관심은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한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적어도 알려진 바로는 금융과 전자를 모두 지배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금산분리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생명이 금산분리 규제가 약한 그 보험회사라 할지라도 이것은 이제 금산분리 규제의 취지와는 배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둘 중에 하나만 갖고 하나는 내놓기를 사실은 바라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삼성생명을 계열해서 강제로 떼내는 조치도 예. 생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을 그렇게 떼어내려고 하면은 새로운 어떤 특별법이라든지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요? 네, 예. 이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금융 규제로는 되지 않고요. 네. 최근에 미국에서 거시건전성 규제의 하나로 네. 도드 프랭크법 안에 어떤 조치를 넣냐 하면 계열 분리 명령제 이런 예. 거를 넣었어요. 금융기관의 어떤 금융기관이 너무나 크고 복잡해서 그것의 부실화가 네. 금융 시스템 전체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경우에 다른 조치를 건전성과 관련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예. 그런 조치를 다 취하고도 그런 위험이 가시지 않을 경우에는 계열분리 명령을 강제로 팔아라. 네. 네가 운영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넣어놨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삼성생명 같으면 사실은 그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 그것이 부실화될 경우 굉장히 경제에 커다란 위험을 줄 수 있는 대규모 복잡한 금융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한 몇 년 전부터 삼성생명에 대한 계열분리 명령을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예.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한국판 도드 프랭크 법안 같은 게 나와 그런 게 있네요.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예.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거는 반쪽이고요. 거시견전성의 안정을 위한 별도의 어떤 시스템 구축
그런 것이 필요하고 네. 삼성생명과 알겠습니다. 전자를 예. 이재용 부회장이 동시에 지배하는 것은 예. 이런 측면에서 살짝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금산분리는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봐야지 될 주제인 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자세하게 잘 들려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요. 한 주간의 주요 세계 경제 흐름과 이슈를 살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가 마련이 돼 있고요. 경제 주치 시간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학자금 대출과 취업난 때문에 지금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있는 20대와 30대를 위한 재무상담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 키워드의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당한 피해액보다 훨씬 큰 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겁니다. 본보기로 크게 혼을 내줘서 다신 그런 잘못을 못 저지르게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뜨거운 커피를 손에 쏟아 화상을 입은 할머니에게 치료비의 60배를 물어주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럼 커피 판매자들이 뜨거우니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든 커피를 쏟지 않게 튼튼한 컵을 만들든 하겠죠. 한국에는 지난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됐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뺏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을 때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도록 한 건데요. 아직 소송 사례는 없습니다. 올해는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금융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2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짚어볼 시간이죠.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인데요.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시장에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영향을 주고 있나요? 예, 일단 지정학적인 변수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에 대한 또 그런 기대,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M&A 변수 해서 이제 총 3가지 정도가 가장 큰 이슈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 이 3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뉴욕 증시가 좀 등락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좀 간략하게 보면 그 우크라이나 사태의 이 지정학적인 불안이 어떤 국제 금융시장 전체에 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뉴욕 증시도 최근 여기에 민감한 모습을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동부 지역,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그 주민 투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친러시아계 그 분리주의 세력들이 이걸 주도하고 있는데, 친서방 쪽에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거를 이제 저지하려고 하고 네. 있고, 결국은 이 양측이 대규모 유혈 충돌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뉴욕 증시에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고, 지난주에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크림반도를 이제 방문했는데, 네. 이거의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이제 서방이 자꾸 이제 압박을 하는데, 여기에 푸틴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준 거고, 또 서방은 푸틴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네. 좀 맞불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긴장감이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닝 시즌이라고 하죠. 실적 발표 기간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도달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월마트, 시스코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월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실적을 주목해 봐라. 네. 특히 이제 월마트 같은 그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 소비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월마트 실적을 보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까지도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겠네요. 이제 마지막 M&A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 화이자라는 제약사가 영국의 그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이 제약사를 이제 인수를 하겠다. 그랬죠. 이렇게 했다가 이제 거부를 당했는데, 예. 화이자가 앞으로 이거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점들이 좀 관심사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까요? 이제 M&A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그 M&A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 주변에 어떤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뭐 적대적 M&A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M&A가 성사가 된다면 시장에 좀 대형 호재로 네. 작용할 것으로 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던가요? 뭐 외신들을 보니까 티모시 가이트너 전 재무장관이 회고록을 냈더라고요. 네네. 폭탄 발언이 많았어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폭탄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월스트리트에 이제 대해서 그 미국의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세계적인 여론도 안 좋은 상황인데, 그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맡았던 이 가이트너가 네. 월스트리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무한 애정을 표출을 했어요.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이 가이트너가 재무장관을 끝내고 나서 다시 이제 월스트리트의 이제 워버그 핀커스라는 사모펀드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가에 다시 이제 들어간 건데, 네. 돌아가고 나니까 입장이 바뀐 건지, 재무장관을 하면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월스트리트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 과거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월가를 막 규제를 했는데 그런 건 뭐 쇼에 불과했다. 자기가 그런 걸 반대했었다. 네.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뭐 보기보다 도덕적이다. 아니, 이런 내용을 예. 회고록에 이제 담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좀 뭐 일반 뭐 독자들이나 또 뭐 우리 이 한국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도 좀 의아한 그런 좀 반응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가이트너 말고 네. 그 버냉키라고 이제 예. 그 버냉키라고. 예. 예. 그 미국 금융위기 왔을 때 예. 이제 투톱으로 그 위기를 막아냈었죠. 막아냈던 예. 그 소방수인데, 버냉키도 이제 그 회고록을 낸다고. 언제 나온다 그래요? 이제 그 언제 나오는 거보다 이제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그 가이트너 회고록이 출판된다고 출판된 그날에 네. 이제 뭐 버냉키 자기도 책을 낸다고 그렇게 언론에 이제 똑같은 날 나왔어요. 예. 그래서 가이트너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버냉키 책이 나오면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좀 주저하지 않겠느냐,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말씀하신 그 버냉키 책 출간 시점은 아직 정확하게 그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내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내년 네. 이후에 좀 나오지 않겠냐, 그런 전망이 있고요. 뭐 책의 내용은 뭐 양적 완화 같은 그 정책들을 폈을 때 자기 임기 내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일화,
또 경험담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가이트너가 워낙 폭탄 발언을 많이 해서 이 월가의 살찐 고양이들이라고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월가를 이렇게 옹호하는 것이 제가 본색을 드러낸다고 얘기했던 것은 원래 월가랑 굉장히 친했던 뉴욕 연방은행 총재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버냉키 책도 어떤 내용이 또 담길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연어 가격이 그렇게 오르고 있다 그러네요. 예, 최근 2년간 80%나 이제 급등했다고 하고요. 예. 작년에는 사상 최고 수준.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8.5달러 정도까지 이제 급등했다고 하는데 이제 세계 최대 연어 생산국이 노르웨이고요. 그렇죠. 예, 이 노르웨이에서 연어 수출하는 게 2012년에 43% 늘어났고 작년에 35% 늘어났습니다. 이 미국이랑 일본이 이제 연어 수입을 또 많이 하는데 이 두 나라가 이제 수입하는 것도 각각 16.9%, 7% 이렇게 이제 늘어났는데 연어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늘어날까요? 예, 이제 보면은 그 스시라고 하죠. 일본 초밥, 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 제가 있어요. 일조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초밥 이런 거 맛집 많이 찾아다니는데 이게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그 이제 신흥국들이 이제 살림이 나아지다 보니까 좀 고급 음식들에 좀 손이 가고 있고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 또 이제 뭐 중국 같은 나라도 이제 앞으로 스시를 많이 먹게 되면 이 연어 가격이 결국에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양식은 좀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량은 줄어드니까 결국 뭐 가격 급등세는 이제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연어가 또 인기를 끄는 게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좀 있는데 이 연어에 오메가3 지방산 이게 있다고 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이제 연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귀족 식품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대중화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또 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만 먹는 그런 음식이 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합니다. 양극화의 또 상징이 되나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이 앞으로 이제 소비에 이제 돈을 많이 벌면서 이제 식생활이 개선이 되면 중국 거대 10억 인구가 이 스시를 먹게 되면 큰일 나겠네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재기를 해놓을 수도 없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 주치. 우리 집 경제 주치 나오셨습니다. 건강한 가계 경제를 위해서 주치의로 나서주신 분은 바로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집 어때요? 네, 아주 넓고 깨끗하고 굉장히 좋은데요. 예, 새집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예, 아직 새집 증후군은 있습니다. 좀 암울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도 기사로 봤는데 20대 청년들의 신용등급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20대 청년 세대가 지금 이제 취업난, 구직난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은 졸업을 했는데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이 안 되고 그러면 학자금 대출이 연체가 되고 그래서 신용등급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학자금 대출 규모도 좀 많이 늘어났나요? 일단 학자금 대출은 매년 늘고 있는데요. 2012년 기준으로 보면 학자금 대출 받으신 분이 72만 7천 명 그리고 대출 규모가 2조 3,265억 원. 이게 이제 한국 장학재단 대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외의 대출도 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이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고 계시는 분, 이분들이 한 6만 3천 명, 요 정도가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취업을 해야지 갚을 텐데요. 네, 취업을 해야죠. 이제 취업부 상환도 있고 뭐 일반 학자금 대출도 있는데 뭐 취업부 상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뭐 졸업하자마자 바로 갚아야 되는데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고 있거나 그마저도 갚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그러면 있습니다. 이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요. 네. 그냥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받으면은 뭐 그 성실하게만 상환을 하면은 신용등급에 큰 문제는 없잖아요. 네.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받는 것 자체가 혹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나요? 네, 일단 학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체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혹시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제 휴학을 하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있다가 학자금 대출이 간혹 연체가 돼서 복학하고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 못 받는 경우도 예, 가끔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연체를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는 2.9%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자가 안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유예를 시켜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건치가 되는 그런 거군요. 형태죠. 예, 그래서 뭐 이 목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상환하는 방법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축을 하면 신용등급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건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체크카드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뭐 신용등급을 좀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취업 후 그 상환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가 매년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경기도나 성남시 같은 이런 지자체에서 요 이자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이자 상당액을 이제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런 좀 관심 있게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럼 이것도 대출의 형태로 또 아니요, 전액 건가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2.9%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걸 이제 졸업하고 취업해서 일정 소득 발생할 때까지 유예를 시켜주는데 실제로 발생 안 하는 게 아니라 발생은 하지만 유예를 시켜서 나중에 이제 이게 원금에 다시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원리금 적용을 하게 되니까 요 2.9%에 해당하는 이자 부분을 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지자체에서 있습니다. 최근에 뭐 성남시에서도 있었고요. 경기도에서도 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나 시가 좀 재정이 튼튼해야지만 이런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지자체별로 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이제 뭐 생명보험 공헌재단이라든지 뭐 사회연대은행 이런 단체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연체가 돼서 신용유의자 이렇게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2년 이내에는 유예를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예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하나 더 바뀐 게 이 학자금 대출이 지금은 2.9%지만 뭐 2005년부터 2009년 1학기까지는 금리가 한 7.1% 이렇게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리고 2009년 2학기도 일반 학자금 대출은 5.7%. 그랬는데 그동안 이게 전환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이걸 한 3%대 뭐 3%대의 금리로 전환해주는 사업을 지금 하겠다라고 해요. 갈아탈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요즘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그렇게 금리를 많이 받았었나요? 네, 한국장학재단이 생긴 게 2009년이고요. 그 이전까지는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이지만 시중은행 금리가 거의 비슷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고 출발해야지 되는 사회 새내기가 돼야 되는 그 학생들에게 좀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뭐 공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만 등록금 같은 경우에 좀 확 낮출 수 있거나 혹은 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별로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 평균 학자금 대출 규모가 거의 2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걸 갖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회생활을. 네, 그렇죠. 그리고 취업하고 이제 상환을 하려면 소득 기준액이 좀 있는데 보통 보면 한 150만 원 정도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면 일부를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150만 원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더라도 뭐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씩 갚는다고 가정했을 때 2천만 원을 갚으려면 몇 년을 갚아야 되니까 뭐 사실상 뭐 결혼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거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 등록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위험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전 그래서 기부금으로 입학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형태의 이제 예산들 좀 가져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우선은 이제 사립학교들 등록금이라든지 뭐 재단 전입금 이런 문제가 좀 투명하게 된 이후에 이제 논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등록금이 너무 높아요. 네, 너무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초년생이 되면은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데 돈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 유예됐던 자신의 욕망들을 막
발산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안 모이게 되고.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일부 이제 대기업을 가는 친구들 이외에는 대부분 다 이제 뭐 150배에서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거든요. 근데 네. 그동안 이제 미뤄뒀던 욕구가 네.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사실 뭐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그리고 이제 대출, 뭐 할부 이런 유혹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유혹이 굉장히 많죠. 네. 예. 그리고 뭐 사실 뭐 광고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네.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새내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하고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가장 원칙적으로 내가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사실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축을 많이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 이전에 내가 지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먼저 세우고요. 그다음에 저축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목표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뭐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아니면 어디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3년 이내의 자금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적금이나 이런 것들을 드는 방법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젊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의욕만 앞서다 보면 오히려 더 무리해서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빈번하게 실패가 지속되면 오히려 이제 더 조급한 마음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2, 3년 이내의 단기 목표를 좀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 10년, 20년짜리 그런 상품 들다 보면은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될 네.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결혼하시면서 오히려 좀, 예. 다시 다 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네. 뭐 결혼 정도까지야. 그리고 또 사회초년생 때는 사실 저축보다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한 네.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내 집도 사야 되고 결혼을 네. 앞두고 그렇게 되면은 네. 내 집 마련은 사실 저도 지금 이루지 못한 프로젝트기는 한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것도 차근차근 해놓으면 좋은데 이론만 그렇잖아요. 네. 사실 이제 주거 관련 자금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그리고 사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의 뭐, 주거 문제 불안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사실 원칙적인 얘기지만 너무 무리해서 집 사는 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현실적으로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는 구매력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벌 수 있을 것 네, 같고. 본인이 이제 예. 쓰는 돈이 굉장히 용돈 정도의 제한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감하게 상당 부분을 저축하거나 아니면 뭐 그걸로 금융비용을 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그 주거에 관련된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네. 제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활용하셔도 되고요. 현재 대학생인 경우에는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대학생 그 주택 이런 제도들이 뭐 다소나마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좀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신혼 초부터 대출이 많게 되면은 계속 빚을 갚는 그런 과정으로 살게 되면 상당히 개인적으로 불행해지기도 하잖아요. 네, 예. 사실 뭐 결혼이라든지 사회초년생 때 빚을 가지고 시작하면 그 빚 갚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쪼들리게 되고요. 또 만족도도 굉장히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네. 저축을 하는 것 중심으로 그리고 천천히 계획을 좀 잡아가시더라도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주치 있게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6672님,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금의 몇 % 정도가 적당할까요? 신혼이고 신혼이라고 하시네요. 네, 지금 현재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금의 70%까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 사실 상환 능력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걸 받으면 한 8년 이내에 다 갚으셔야 되거든요, 거의. 네. 그러면 한 달에 최소한 2년 동안 20% 정도는 상환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런 그 금융비용이, 네. 우리가 쓰는 소득의 30% 이내, 그 이내를 좀 유지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하 에듀머니 팀장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받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잘, 두통은 펜잘로 잘.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잘, 빠르게 잘, 펜잘기가 딱인 거죠. 쌍리통엔 펜잘 레이디. 시중은행의 공인인증서 7천여 개가 해킹으로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계속 유출됐다는 소식밖에 안 들리는데 이게 사용자만 주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보안책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 예스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웹사이트 인터뷰 전문 보기 클릭하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